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상승장 안에서도 자주 마주치게 될 앞으로 큰 조정이 또 오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 경우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8월 5일자로 블랙 먼데이를 맞이한 이래 또 한 번 2월 3일자로 블랙 먼데이를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최근에 3.2조 원이나 되는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고 합니다. 주로 롱이 청산이 됐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컸나 봤더니요. 코로나랑 FTX 사태보다도 많은 청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코로나 20년 3월에 있었던 청산은 그때 당시 가장 컸던 거래소가 비트맥스, 그 아더 헤이즈가 있는 그쪽이었는데 이 숏에 베팅한 사람 돈을 못 줄 거니까 이게 계속 숏이 계속 떨어지니까 숏 베팅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더 헤이즈가 선을 뽑아버렸죠. 비트맥스 거래소의 전원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소 줄어든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엄청난 규모가 청산이 됐었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선물은 저배율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끝은 청산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이 세력들도요. 청산시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로빈후드 사태를 통해 배운 게 있죠. 우리의 모든 호가창, 우리의 모든 포지션은 시타델 같은 헤지 펀드에게 넘겨진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없었는데도 결국은 가성비 좋은 투입한 돈 대비해서 요만큼까지 가격이 오면 이 청산이 많이 돼서 거래소가 돈을 많이 벌게 되잖아요. 이 가성비 좋은 청산 시점을 지점을 발견을 하고 이런 헤지 펀드들이 뛰어들기 때문에 결국 선물은 끝은 청산이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악재들이 많이 있었죠. 레버리지도 많이 끼어 있었지만 가장 컸던 게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었잖아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보복 관세 나오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안 잡히고 금리 인하가 안 될 것이고 뭐 이런 시나리오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안 좋았었고요. 또 빌 게이츠다 또는 노벨상 탄 유진 파마라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또 뭐 비트코인 영원 갈 것이다. 뭐 별의별 흉흉한 얘기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건 썰이긴 하지만 북한에서 이더리움을 보통 해킹을요. 이더리움을 많이 합니다. 이 세계에서 돈으로 통하니까요. 그래서 북한이 이더리움에 롱을 쳤는데 그게 청산이 됐다더라. 이런 뭐 썰까지 막 흉흉한 온갖 소문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 호재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악재에 가려 있지만 미국에 뭐 한 15개 정도 되는 곳들이 전략적 비축 자산 법안을 지금 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타주가 아마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볼 때 최초로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채택을 할 것이다. 왜냐면요. 의지도 강하고요. 신시아 루미스 입장에서 볼 때 이 준비금을 수립을 할지 안 할지 2월 3일 기준으로 약 45일 전까지, 그러니까 45일 뒤까지 미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여기에다 45일 더하면 대략 한 3월 20일 경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1분기 뭐 좀 기대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때마침 이런 곳까지 겹치는 것 같아요. 이때가 되면 유타주가 할지 수영을 칠지 가라앉을지 결정해야 된다. 뭐 신시아 루미스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1분기 말도 조금 기대가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상승 관점이 아직 변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들을 몇 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영상 찍는 기준으로 아직 뭐 관세가 해결됐다더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트럼프가 저는 뭐 빨리 해결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승 관점이 지금 변하지 않은 이유를 좀 몇 개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에 뭐 유동성 관련 영상을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과정은 생략하고 결론만 얘기 드리면요. 뭐 국채 찍어내는 계획이나 뭐 재무부나 연준의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M2, 이 유동성에 지금 풀리는 속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M2가 이렇게 20년, 21년 늘어날 때 우리가 불장을 맞이했잖아요. 그 뒤에 이제 이 속도가 줄어들었는데 23년 6월쯤에 20.6 트릴리언 달러 정도를 기록한 이후로 이게 잘 눈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미약하게 M2
이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데이터를 찾아보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때마침 소수몽키님이 이걸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M2 돈이 풀리는 속도가 최근 들어올수록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더 빨라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돈이 빨라지면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당연히 위험 자산에게 큰 효과, 알트코인까지 여파를 미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FOMC 회의 직후에 트럼프가 비판을 했었잖아요. 연준 비판하면서 재무부가 대출 규제를 풀어줄 거다. 이게 무슨 뜻인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재무부가 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좀만 적게 들고 있을 수 있게 비중을 조정해주면 은행들이 이렇게 돈을 준비금으로 묶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 대출을 시켜줄 것이고, 뭐 주로 대기업 빅테크 위주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국채 수요를 사게 압박을 할 것이다. 지금 뭐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M2가 줄면 모르겠는데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저번에 사실 FOMC 회의 때 제가 기대를 했었던 건데 아직 안 나온 게 있었죠. 그때 당시 발표되지 않아서 약간 실망을 했지만 좋은 소식은 결국 이게 저는 조만간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양적 긴축, 유동성을 축소를 하는 우리에겐 안 좋은 건데 요거 이제 중단을 조만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벤자민 코엔이라는 애널리스트가 항상 이런 분들은 수수께끼를 좀 내는 것 같아요. 제롬 파월이 이런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번에는 왜 다를 것인가 예상하는지 물었다고 하는데 요거를 해석을 해보자면 이거는요 알트코인의 시총입니다.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알트코인의 움직임이고 이 하늘색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요거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차 대조표가 줄어들면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코인의 특히 알트코인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트코인이 크게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 이유가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일치를 하죠. 그러다가 19년, 20년 사이에 이때도 양적 긴축을 중단하겠다. 즉 연준이 많이 이제 이 대차 대조표가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면서 내가 당신들 물건 사줄게. 물건을 사주면 연준은 이 대차 대조표가 올라가는 거 재산이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물건을 팔았으니까 돈을 받아야겠죠. 연준으로부터. 그 은행들은 이제 유동성을 빵빵하게 확보를 하는 그래서 이게 연준 대차 대조표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올라가고 알트코인이 불장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때 양적 긴축 중단을 하고 이제 올라갔었죠.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양적 긴축, 이거는 양적 완화고요. 이제 양적 긴축이 다시 시작이 됐어요. 이때 22년 즈음부터 당연히 알트코인이 맥을 출 수가 없는데 이걸 언제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저는 이제 거의 다 왔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 유동성을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안 좋은 거죠. 우리에게 이거를 중단하겠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아시겠지만 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올라갈 것이고 알트코인의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요거 아직 한 발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먼데이 당시를 한 장으로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작년 8월 5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인의 주인이 바뀌었다. 무슨 금융위기다, 블랙 먼데이다, 블랙 스완이다. 전부 다 그냥 주인이 바뀌는 현상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하얀색이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이 자주색은 이제 기관들, 큰 돈의 사람들은 계속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고요. 여기 리테일들, 우리 같은 개미들은 냅다 팔아버리고 있어서 완전히 바닥을 찍은 거. 지금 개미들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 틈을 타서 기관들이 축적을 하고 있다. 이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상황이 또 벌어졌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 경우를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저는 업비트에 입금을 해서 일단 매수를 했었고요.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업비트 매수를 했었고 지인에게 최근 들어 한 3번째 전화를 드린 것 같아요. 사셔야 됩니다. 이때입니다. 이걸 한 거죠. 근데 왜 이걸 하냐면요. 다 하는 게 아니라 살 때 되면 알려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주위에 있었고 많이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어서
작년 8월 5일에 한번 연락드렸었고요. 9월 6일에 한번 전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별로 재미없었었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서 뭐 사야 돼요? 저는 위에서부터 봅니다. 큰 폭락을 맞이하면 자잘한 거 사기 저도 뭐 좀 무섭겠죠. 이게 뭐 오래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비트를 딱 쳐다보는데 별로 안 떨어졌었죠. 그럼 그 다음 이더를 쳐다보는데 야, 이더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이더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400만 원 뭐 이때 뭐 좀 깨졌을 때 뭐 좀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밑에 오면 더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때 당시에 빗썸으로도 돈을 보내려 했는데 업비트만 입금이 됐고요. 빗썸은 안 됐습니다. 이게 단순 지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석연찮은 데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개미들보다는 뭐 VIP들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상상의 나래까지 한번 펴봤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순 지연이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이런 댓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의 한 10번 이상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현금 비중이 10%라는데 지금 계속 추매를 한다는 게 돈이 어디서 나느냐? 여기에 대한 뭐 대응 방법이자 제 뭐 노하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게 이 많이 맞아본 사람은요 어디가 덜 아플지를 알거든요. 엉덩이 맞으면 그 다음 허벅지 대고 그 다음 손바닥 대고 그 다음 등 대고 뭐 이렇게 덜 아프게 맞는 방법을 저도 모르게 체득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번도 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참고 뭐 예전 분들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요거를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비트이도 50% 이상 가져가야만 제가 생존을 할 수 있고요. 알트코인은 한 종목당 절대 5%를 넘지 않습니다. 이걸 5% 이내로 사야지 이상으로 샀다. 어떻게 좀 문제가 이런 조정에 굉장히 휩쓸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10%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아까 요거 물어보셨으니까 현금 10%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90% 이상을요. 두둑 두드려 맞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산 거 물렸죠. 그리고 기존에 산 알트 중에서도 물린 게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1억이 있으면요. 9천만 원은 이미 맞을 만큼 맞고 있다. 온몸으로 맞고 있고요. 뭐 1억에 10%면 뭐 1천만 원이겠죠. 뭐 단순한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천만 원을 가지고 뭐를 좀 살까 말까 고민을 한다는 거는요. 사실 뭐 거의 대세에 지장이 없고 뭐 바이더딥을 한다고 해서 뭐 싸게 산 게 아니라 엄청 두드러 맞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 어떤 사람처럼 막 싹 다 팔았다가 운 좋게 싹 들어갔다가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맞고 있다는 걸 지금 드리는 얘기고요.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제 정말 뭐 22년, 23년 같이 떨어지면 일부 뭐 24년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조금 팔아서 알트로 이렇게 사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정도 하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알트코인 각자 이제 5% 이내 이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당연히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듯이 뭐 1%, 2%, 3%, 많게는 5% 정도를 뿌리는 거고요. 근데 뭐 최악의 경우도 나오겠죠. 최악의 경우 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요. 남들 다 오르는데 내 것만 절대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리플도 뭐 최근에서야 올랐지 7년간 재미없었잖아요. 이 최악을 대비해서 타격을 많이 줄여놓게 요게 한 종목이 날아가더라도 타격을 받지 않을 정도로 낮춰놓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비트이던 것 같아요. 이건 거의 현금으로도 대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50% 이상을 안 가져가면요. 구명조끼 안 입고 파도를 바다를 헤엄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소액이니까 비트이더 재미없어서 안 사겠다. 저는 소액이면요. 그냥 비트이더만 사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를 때는요. 이 바보 같은 행동일 수 있겠지만 여러 풍파를 겪다 보면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덜 아프게 막기 위해서 여기에 많은 돈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것만 좀 체득화 시켜도 그렇게 조정 두렵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예전 분이긴 하지만 이 물개, 뭐 조오련 선생님 계셨죠? 이분조차도 우리는 근데 이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입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뭐 수영을 잘하시는 뭐 대한해협 건너시고 뭐 후버 해협, 뭐 독도, 울릉도도 뭐 아들들과 왕복을 하시고 이런 분들조차 근데 보면요. 상어나 뭐 해파리 대비해서 뭐쇠 그물망 안에서 수영을 하셨고 뭐 해류 한번 잘못하면 막 정신을 잃으실 정도로 힘들고 뭐 근육 경련도 나고 뭐 이 밥도 먹기 힘들고 뭐 죽으러 드셨다고 해요. 이분조차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수영 좀 잘한다고 이 구명조끼 안 입고 바다를 건너는 건 물론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일부 코인 몇 개에 몰빵을 하셔서 대단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입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해지 자산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예전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 금, 채권, 예금 저는 이제 주식의 예를 든 겁니다. 요게 나만의 해지 자산 예전에 삼성전자 얘기하면요 계속 저를 많이 조롱을 하시고 바보 같다. 뭐 알트코인 사는 게 훨씬 이익인데 무슨 삼성전자를 사라고 막 화를 내셨는데요. 맞아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삼성전자 현금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삼성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5배 보고 이게 아니잖아요. 삼성을 사뒀더니 이번 어제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지금도 산 가격에서 10%도 안 빠졌습니다. 근데 알트코인은 뭐 하루 만에 뭐 30% 이렇게 떨어지고 50%, 60%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는 얘를 팔아서 정말 떨어진 내가 사고 싶은 알트코인이 있으면 사는 이게 해지라고 하잖아요.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걸로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나만의 해지 자산 아마 뭐 정말 저조차도 무서울 정도의 폭락이 오면 뭐 좀 팔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근은 그 정도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보험이죠. 마음속에 보험 같은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참고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한 내가 몇 달 정도 또는 뭐 짧게는 며칠 큰 돈을 한시적으로 들어오는데 뭐 사면 좋아?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저는 이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21년도였으니까 강세장이었으니까 뭐 한 달, 2달 정도면 넉넉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만 해도 이게 될 줄 알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번 사보세요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조차도 타이밍을 못 맞추고요. 이 알트코인 사실 거 아니에요. 이거 비트코인, 이더리움 살 돈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이 변동성에 싹 쓸려 나가는 걸 보고 절대로 다 큰 돈이겠죠. 이런 돈은 한시적으로 유통기한이 있는 돈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강세장에서도 큰일 난다. 뭐 경험담이니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를 하시자는 차원에서 포용력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 파티가 시끄러우면요. 남의 말이 안 들리고요. 그냥 나만 집중을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상황. 제가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22년 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 당시 업비트의 어떤 코인이 상장이 됐었어요. 22년 초니까 이게 하락장인지 뭐 아리까리 할 때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카톡방, 코인 카톡방에 여러 개 들어서 이제 뭐 나름 의견도 개진하고 이랬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22년도 조금 하락장이 와서 상장이 돼도 많이 안 오르는 것 같네요. 이렇게 글을 썼다가 와, 거기 수백 명, 뭐 1,500명 가까이 차 있는 방이었거든요. 근데 뭐 하락장이라고 이런 막 하면서 욕을 막 하시더니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거의 100명 가까이가 하락장이라고 하락장 하락 하면서 여기 퇴출 강퇴를 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23년 크리스마스였죠. 크리스마스니까 날짜를 기억하는데 오래되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제가 솔라나가 조금 과대평가된 것 같다. 이런 영상을 올렸다가 왜냐면 그때 당시 솔라나가 뭐 또 제2의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 시총을 제낄 수 있다. 막 도배가 되던 시절이어서 이때 과대평가 얘기를 꺼냈다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지금도 영상 아마 있을 겁니다. 댓글들도 있을 거고요. 23년 솔라나
22년 뭐 요런 상황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은 포용력을 가지셔서 남의 말에 그래도 여러 소리를 좀 듣고 내가 소수에 있는지 다수에 있는지 좀 이런 포용력을 25년도에는 갖추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왔는데요. 앞으로 분명히 수차례 올 큰 조정을 견뎌낼 나만의 생존법을 좀 갖고 있으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조정 많이 나올 거거든요. 강세장 안에서도요. 그래서 제 공식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더 좋은 포트폴리오나 또는 해지 수단을 꼭 갖추셔서 뭐 나만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상승 전에 이탈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